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물리학 스텝 2, 드디어 이제 8단원 선 운동량부터 이 스텝 2는 시작이 되겠고요. 이 스텝 2에서는 회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연력학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전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단원 선 운동량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선운동량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각운동량이랑 대조가 될 텐데 이 선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의 양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2kg짜리 물체가 속도가 3m/s의 그런 속도를 빠르기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개념도 있지만 운동의 양이라는 개념을 하나를 더 지정을 해서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방향성을 포함하는 벡터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운동량도 사실 방향성을 포함하는 벡터량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속도가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하고 있죠. 자, 따라서 운동량의 방향 또한 오른쪽 방향이구나라는 거 표현할 수 있고요. 그대로 질량 곱하기 속도 해준다면 현재 이 물체의 운동량은 6kg/m/s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는 벡터량에 해당하는 거고 어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더 크겠죠. 그리고 빠르기가 더 빨라질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더 크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운동량의 단위는 이미 나왔는데 kg m/s. 그러니까 딱히 특정한 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질량 단위, 속도 단위 대입하면 운동량의 단위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를 차원으로 표현을 한 번 더 해보자면 우리가 kg은 차원으로 나타낼 때 m이라고 나타냈었죠? 자, 미터니까 얘는 길이에 해당하는 거고 시간은 자, t라고 쓰면 되는데 얘 분모에 들어가니까 -1승 이렇게 해서 차원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립된 계에서 즉 외부로부터 어떤 다른 외력이 주어지지 않는 대표적으로 외력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고립된 계에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운동량은 물체들이 충돌할 때 항상 보존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 제2법칙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드디어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1번 물체는 오른쪽, 2번 물체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로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동안 서로 충격력을 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가하는 힘을 F12 라고 할게요. 즉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작용한 힘을 이렇게 F12 라고 한다면 2번 물체도 충돌하면서 1번 물체에게 힘을 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번 물체가 1번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랑 크기 같겠죠. 서로. 항상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얘를 넘겨버릴게요. 자, F12 플러스 F21이 합해주면 같을 것이다 라는 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 제2법칙에 따른다면 F는 MA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적용을 하자면은 M1, 자 얘는 A1 플러스 M2, A2가 같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가속도라는 것은 사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를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면 V1을 dt, 즉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가속도다. 이거 대입을 할게요. dv2 dt. 이게 대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움직이면서 얘 질량을 M1, 얘 질량을 M2라고 한다면 운동하는 동안 질량의 변화는 없죠. 그렇다면 이 질량을 상수 취급해서 이 미분하는 이 값 안쪽에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d M1 V1 dt와 d M2 V2 dt가 같다. 따라서 얘를 전체적으로 같이 표기를 한다면은 d dt M1 V1 플러스 M2 V2가 제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이 안의 값은 항상
상수가 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얘들이 M1, V1 벡터와 M2, V2 벡터가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구나.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제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힘이 작용하면서 충격력이 미치죠. 그런데 작용반작용에 의한다면 1이 2에 부딪힐 때 작용한 힘이랑 2가 1에 부딪힐 때 작용한 힘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작반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 F라는 것을 다시 운동체 2법칙 F는 ma 공식으로 변환을 했더니 결국은 질량과 속도의 곱시 충돌 과정에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선운동량 보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충돌에 따라서 이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의 개념을 통해서 일단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고립된 계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즉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알자 합력이 제로가 된다면 즉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이 없다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고립된 계에서는 선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힘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이때 이 물체가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갔을 때 결국 두 물체의 가속도의 B는 동일하게 F는 ma 공식 적용이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가속도의 B도 예측을 같이 해줄 수 있겠죠. 즉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만 따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운동 제2법칙도 같이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사실 충돌에 있어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는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보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가속도의 비를 예측을 해보자면 서로 충돌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이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 힘의 크기가 일정했으니까 결국은 가속도의 비는 가속도가 클수록 질량이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질량과 반비례하겠구나. 즉 가속도가 1대2의 요 값이었다면 얘는 2대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만일 세물체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복잡해질 테니까 요거를 아예 정석대로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질량이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아예 써버릴게요. 됐나요? 그럼 세물체가 나온다고 해도 가속도는 여전히 질량이 반비례한다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 선운동량 보존은 모든 충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한 물체가 있다가 때로는 폭발할 수도 있겠죠. 폭발할 때도 각각 서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때도 선운동량 보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나 이 고립된 계에서는 항상 보존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선운동량과 힘과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 지금 비슷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번에는 선운동량과 힘. 아까 우리 증명하면서 이미 이 선운동량과 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에, 질량 m이라는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해줬더니, 내가 힘을 가해줬다는 것을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속도가 처음에는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막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v만큼 더 빨라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힘과 운동량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F는 ma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럼 이 가속도 대신에 얘는 어떤 시간 t라는 시간 동안 힘을 가해줬더니 물체의 속도가 v0에서 v만큼 변화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델타 v를 나중 빼기 청 이렇게 해서 넣어버릴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t라는 것은 mv가 운동량이었죠. 운동량이었으니까 얘가 나중 운동량 빼기 mv0는 그렇다면 처음 운동량 이 정도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힘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유도를 해낼 수 있는데 힘이라는 것은
사실 이 시간도 어떤 몇 초에서 몇 초 사이라고 나타낸다면 간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간격 동안 어떤 시간 변화량 동안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힘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힘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약간 변형을 시킨다면 이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개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 개념을 충격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어떤 시간 간격 동안 힘을 가해줬다면 내가 그 물체에 충격량을 가해준 거죠. 그래서 그 물체에 공급된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 이제 서로 충격량의 개념으로 접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줘도 이 힘을 가한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한다면 이 충격량을 계산하기가 좀 힘들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을 힘과 시간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내가 이 힘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신 뭐를 계산해 줄 수 있냐면 어떤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 때 힘이 시간에 대한 누적량을 충격량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의 시간에 따른 누적량을 대신 힘, 시간을 계산을 해줄 수 없다면 뭐로 계산해 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좀 지우고 이 충격량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속도라는 게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량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충돌에 있어서 고립된 계에서는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힘이라는 것은 이 어떤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을 힘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역으로 나타낸다면 F와 FE 이 힘의 시간에 대한 누적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 힘의 시간에 대한 누적량을 바로 지금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힘, 시간을 계산을 해주거나 측정을 해주기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보통은 나중 운동량, 자, 우리 강의실에 모기가 좀 많습니다.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서도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떻게도 나타내 줄 수 있냐면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 주면은 바로 충격량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고 힘의 시간에 대한 누적량이어서 F 델타 T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죠. 자,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의 시간에 대한 누적량이어서 F 델타 T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힘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힘이 사실 방향성을 포함하는 벡터량이죠. 그렇다면 충격량도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량이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힘의 단위는 보통 뭐를 썼어요? 그렇죠. 뉴턴 단위를 많이 썼죠. 자, 그러면 뉴턴에다가 시간을 곱했으니까 뉴턴 세크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뉴턴이라는 것은 힘이니까 풀어서 써본다면 F는 MA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MA라는 것은 M이 질량, 그 다음 A는 가속도 될 테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다시 곱해줬으니까 시간 이렇게 해준다면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무엇과 일치하게 나타나냐면 그쵸, 속도의 단위랑 똑같이 나타나요. 즉 뭐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면 운동량의 단위와 동일하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격량과 운동량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할게요. 사실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 개념을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 두 군데에서 꺾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죠. 그럼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기울기나 넓이를 많이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간편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았죠. 자,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뭐예요?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은 아까 힘이라고 했었죠.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그쵸, 힘이에요, 힘. 자, 그렇다면 이물체에서는 초기에 여기까지는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고, 즉 운동하는 그 방향으로 힘이 동일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물체가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그쵸, 더 빨라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을 거고,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제로니까 힘이 제로 되겠죠. 요 세 번째 구간에서는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방향이었다면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물체의 속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겠죠. 자, 그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힘을 의미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힘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그쵸,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 줄 수 있었죠. 자,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사실 대부분의 물체는 운동 도중에 질량이 바뀌진 않죠. 그러면 이게 같은 일종의 상수니까 얘를 질량으로 나누기만 한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예측을 할 수 있냐면 그쵸, 속도 그래프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어요. 얘를 질량으로 나누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으로 나눴더니 이 그래프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상수 값으로 나눈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얘를 그래프 모양을 표현을 해보자면 여전히 동일하게, 물론 Y축의 높이 자체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도 X축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요.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즉 힘이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속도가 빨라졌다가 얘는 처음 속도 제로로 잡았어요. 자, 그 다음 속도가 일정하다가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의 운동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에, 가상적인 어떤 물체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면서 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켰는데 처음에는 힘이 플러스 방향, 중간엔 힘이 제로가 됐다가 나중에는 힘이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때 이 F라는 것은 사실 만약 기울기가 완벽하게 이 그래프에서 똑같다면 힘의 크기는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또 뭐를 예측을 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가속도 알 수 있고요. 그래프 밑에 넓이를 통해서는 변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쪽에 대칭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일단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니까, 즉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여기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죠. 게다가 직선 그래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얘 무슨 운동?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대칭적으로 그래프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그대로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런 식으로 가속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상수니까,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간 지점에서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그죠? 기울기 제로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가속도 제로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가속도가 안 붙었어요.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그죠? 등속 운동 되는 거죠. 즉, 초기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졌지만 여긴 가속도가 제로여서 속도가 등속, 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을 한 거죠. 즉, R자인 제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힘이 이 구간에서는 아까 제로라는 얘기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가속도 그래프로 여기에다 표현을 해보자면 가운데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제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긴 하지만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한 거죠. 즉, R자인 제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힘이 이 구간에서는 아까 제로라는 얘기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가속도 그래프로 여기에다 표현을 해보자면 가운데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방향이죠. 자, 따라서 얘가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일정. 즉, 세 번째 구간도 등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속도는 플러스 값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니까 속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줄 수 있고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할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스텝 1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가속도 얘기를 했다면 아까는 우리가 운동량을 질량에 대해서 나누면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질량에 대해서 곱해버릴까요? 질량에 대해서 곱한다면 F는 MA 해서 이번엔 뭐를 계산해 줄 수 있냐면 힘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쪽으로 간다면은 자, 여기를 좀 지우고요. 자, 네 번째 힘 시간 그래프를 예측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 꺾어지는 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그린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잠시만 다시 볼게요. 어차피 질량은 상수니까 이 가속도의 값에다 m을 곱해주기만 하면 힘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치 y상의 이 수치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그래프 양상은 그쵸? 가속도 그래프랑 일치하게 나타나야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힘이 일정하다가 제로였다가 마이너스로 값으로 일정한 이런 가속도 시간 그래프랑 같은 일치하는 그래프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번째 그래프까지 그리니까 다시 첫 번째 그래프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라고 했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힘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기울기로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죠. 즉 뭐냐면 우리가 운동량 시간 그래프 하나만 알아도 얘를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 시간 그래프까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 양상을 예측을 해줄 수 있죠. 아, 빨라졌다가 일정해졌다가 느려지는 그런 운동을 했구나. 얘가 초기 이 처음과 나중에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 거고 가운데 구간은 등속도 운동을 했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또 그것뿐만 아니라 힘 시간 그래프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결국 우리가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힘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속도, 가속도까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운동량과 힘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었는데 만약 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물체의 힘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일정하지 않은 이런 식의 그래프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힘 곱하기 시간을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그죠? 충격량이죠. 그래서 그래프 밑에 넓이가 사실은 충격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 개념이니까 즉 힘이 시간에 대한 누적량이 충격량이 개념이니까 그래프 밑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에 해당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충격량은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 주면은 충격량 계산해 줄 수 있어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적분하기가 이렇게 지멋대로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옆에서 그래프에서 본다면 얘를 그냥 힘의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자, 시간 여기에서부터 이 TI라고 표현할까요? 그 다음 TF라고 한다면 요 시간 동안 힘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이 힘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 힘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계산한다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평균적인 어떤 힘이 여기에 있다면 이 평균 힘을 전체에 걸린 시간으로 곱해줘도 충격량 계산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일 원래 넓이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간 간격 동안 평균적으로 어떤 충격력이 가해졌는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충격량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자, 힘이 일정하지 않죠. 증가하다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체에 이 힘이 작용한 시간이 2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 최고 값이 8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2kg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어요. 자,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는데 자, 일정한 힘이, 여기는 힘이 변화하죠. 힘이 최고 8뉴턴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의 어떤 힘이 작용했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켰겠죠. 그런데 얘는 전부 다 힘이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 그렇다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거고요. 그렇다면 2초일 때 물체의 나중 속도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즉 지금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역으로 얘는 지금 힘,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충격량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래프 밑에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죠. 얼마 나와요? 삼각형 넓이니까 얘가 그죠? 8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죠. 자, 충격량이 8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8kg 미터 퍼 세크 나와 있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질량은 운동하는 동안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뺄게요. 그럼 나중 빼기 처음이 정지니까 따라서 나중 속력이 4m 퍼 세크겠구나 라는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해 줄 수 있고요. 혹은 충격량이 제시가 돼 있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체의 질량 대입하기만 한다면 속도의 변화도 예측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우고 그 다음 내용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간 동안 경우에 따라서 힘이, 세로축 힘이라고 할게요. 힘이 짧은 시간 동안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충격량이라고 할 때 힘이 오랜 시간 동안 더 이렇게 완만하게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밑에 넓이 별로 딱히 같아 보이진 않죠? 자, 조금 더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넓이가 모양이 좀 웃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격량이라는 것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값으로 충격량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만일 이 그래프 밑의 넓이가 아까 충격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 그래프 밑의 넓이가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합시다. 즉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 A 그래프 밑의 넓이, 즉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일치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자, 한쪽은 시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면 이 시간 동안 가해지는 힘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충격량이 일정하니까. 반대로 시간이 충분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힘이 작용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충격량은 일정하니까 충격력, 힘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 힘을 받을 때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충격량일 때도 이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충격력이 클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은 접시를 잘 깨뜨리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실수를 잘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도 있다가 손에서 찍 미끄러지면서 딱 떨어뜨릴 때가 많아요.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뜨릴 때라, 그러니까 뭐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릴 때라, 얘를 어쩌다가 운 좋게 카페트 위에나 베개 위에, 방석 위에 떨어졌다면 깨질 확률은 좀 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보통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다면 훨씬 더 잘 깨진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충격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자, 똑같은 접시를 준비를 할게요. 자, 얘가 A 경우, B 경우라고 한다면
A 경우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B 경우는 뭐 방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접시를 준비를 했다면 얘들 질량이 m으로 같겠죠? 자, 그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게요. 자, 그렇다면 같은 높이 하면은 이물체의 중력에 의한 미치 에너지 둘 다 어때요? 같아지죠? 자, 그러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접시 떨어뜨린다면 당연히 충돌 직전의 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죠? 왜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에서의 속력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mv로 같은 상황이죠. 근데 결국은 충돌에서 정제했다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은 제로, 그럼 충돌 직전 운동량은 mv, 결국은 얘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중은 정제하고 처음은 어떤 속도 가지고 있었는데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으로 나타날 테니까 마룻바닥에 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듯 혹은 방석에 부딪히듯 두 경우 충격량은 어떻다? 그쵸?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이 지금 두 경우가 다 일정한 똑같은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일정한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다 발생해서 이 A 경우가 더 잘 깨지냐면 바로 힘을 받는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얘를 막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막 순간 촬영을 막 한다면 이 시멘트의 경우는 얘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 접시가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쨍그랑 하고 깨진다면 이 방석의 경우에는 얘가 푹신하니까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순간 촬영할 수 있겠죠. 즉 얘가 충돌 시간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일정한데 힘 곱하기 시간에서 충돌 시간이 B가 훨씬 더 크잖아요.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충격력, 즉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았으니까 충격량이 분산된다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서 충격량은 일정하지만 힘이 좀 더 작은 값이 작용을 하는 거죠. 시간이 크니까 충격력은 작다고요. 그래서 덜 깨지는 거죠. 깨질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어릴 적에 뭐 그 체육 시간에 피구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나요? 선생님도 운동은 굉장히 못했는데 피구는 좋아했거든요. 자, 그러면 피구를 받으면 정말 아주 공을 세게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친구한테 맞으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세게 공을 확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도망갈 시간을 놓쳤다면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을 봤는데 내가 이 손목을 뻣뻣하게 해서 그대로 탁 받는다면 죽음이죠. 그쵸? 손목 날아가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받아야 되죠. 끌어당기면서 받으면 분명히 똑같은 공이에요. 질량 같은 상황이죠. 자, 속도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결국은 정제해야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해요. 충격량 일정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격력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끌어당기면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끌어당기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면 충격력을 적게 받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낙법 같은 거 한다고 하잖아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막 거의 2층, 3층 높이에서도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운동선수들은. 그 무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분들은 뛰어내릴 때 이 발목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낙법을 통해서 이렇게 무릎을 뻣뻣하게 그대로 팍 뛰어내린다면 얘는 잘못하면은 발목이 손상당하는 거죠. 즉 충돌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얘가 발목을 손상당하니까 보통은 무릎을 구부리면서 충돌하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도 에어백 같은 거 설치하는 게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서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부딪혀서 정지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경우 다 에어백이 있든 없든 자동차의 질량 같고 속도 같으니까 충격량 같은 거죠. 충격량은 같지만 에어백이 있으면 충돌 시간이 더 길어져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동차 앞에 범퍼 같은 것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효과인데
똑같은 접시를, 똑같은 그릇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충격량 일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대신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본다면 시멘트, 카페트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중간쯤에 그림에서 보면 그랬을 때 SA와 SB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충격량은 같기 때문에 넓이는 같은 거예요. 근데 카페트의 경우가 충돌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력이 감소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E를 계산하는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이고요. 그리고 힘이 작용을 해서 자, 이물체에 일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랬더니 그림 밑에 0초부터 1초까지 힘이 물체에 한 일을 W1, 1초부터 2초까지 힘이 물체에 한 일을 W2라고 했을 때 W1 대 W2는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스텝 1에서 일과 에너지의 개념 공부를 했었죠. 자, 일이라는 것은 내가 수평면상에 있는 어떤 물체에 게다가 지금 마찰도 없어요.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에는 내가 해준 일만큼 뭐를 가지게 되냐면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혹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즉 변이의 곱으로 일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기를 세로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로축이 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세로축이 힘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만일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변위, 이동 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그대로 넓이를 통해서 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를 계산하라고 해서 여기 2줄, 1줄 이렇게 계산하신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계산한 사람들은 이 가로축을 거리라고, 변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변위가 아니라, 이동 거리가 아니라 얘가 가로축이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이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힘과 거리 그래프, 변이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래프 밑에 넓이는 1이 되는 거지만 얘가 여기에서 힘이 나오고 가로축이 시간이 나오죠, 시간. 그렇다면 얘가 1초, 2초. 이렇게 시간이 나온다면 얘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충격량을 알 수 있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넓이가 충격량이죠. 1초까지는 지금 얘가 2, 그 다음 추가로 1. 이렇게 해서 충격량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얘가 지금 2를 계산을 하는 건데 자, 2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일을 계산할 때 뭐 속도를 계산을 해서 다시 거리 계산을 해서 일을 계산을 해줘도 돼요. 즉 뭐냐면 이 힘이라는 게 사실 F는 ma죠. 그러면 이 힘의 비가 2대 1이라는 것은 가속도의 비도 2대 1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양상은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비가 2대 1이니까 속도 그래프를 계산을 해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한다거나 혹은 그래프 밑의 넓이를 통해서 이동 거리 계산해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선운동량과 관련된 단원이니까 충격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을 이 운동 에너지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냐면 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변화량을 일단 빼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공식 어떻게 나타냈어요? 우리가 스텝 1에서. 그렇죠?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러면 얘를 약간만 변형을 해보자면 우리가 운동량과의 관계를 나타내줄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2m분의 pa제곱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 문제에서는 초기에 0초에서 1초 사이에 한 일을 W1 1초에서 2초 사이에 한 일을 W2 이걸 계산을 하라고 했지만 이건 이 사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이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K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때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이 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요.
어차피 2M은 상수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따져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2M은 상수니까 처음에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똑같을 테니까 2A 제곱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초에서 2초 사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게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죠. 그러니까 얘도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가 제로예요. 이 변화량이라는 게. 얘도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초일 때 운동에너지는 사실은 2초일 때까지 총 주어진 충격량 얘가 3A 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초일 때는 운동에너지가 2A 제곱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사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값이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에너지와 처음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2M은 공통이죠. 2M은 공통이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얘는 2M분의 9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M은 어차피 상수 취급하면 간단한 B는 4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쉽게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예측을 해서 속도의 양상을 예측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가 그래프 밑의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될 게 얘는 1초에서 2초 사이 1초까지 이 일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를 집어넣을 때도 운동에너지 변화량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4대 5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닥과의 충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 M인, 자, 첫 번째 경우는 질량 M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H, 지금 EH인데요. EH만큼 떨어져서 충돌한 이후 다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갔대요. 보통은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나는 AB가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바닥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충돌 일어났고 B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충돌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게 A의 경우고요. B의 경우에는 2M짜리 물체가 H라는 높이에서 떨어져서 또 같은 높이 H만큼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텝 1에서 일단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 하면은 중력에 의한 미체 에너지 가지죠.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미체 에너지는 M, G, 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바닥에 부딪히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그럼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어차피 같은 물체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높이 A의 경우에는 2H인데 일단은 일반적인 상황부터 지금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질량 M이라는 물체가 H라는 높이에 있을 때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속도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M은 어차피 약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V는 루트 2G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 A의 경우에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속력이 루트 2G 2H 그대로 일반화된 것에서 대입만 한 겁니다. 그 다음 B의 경우는 루트 2G H 그럼 질량은 바닥에 충돌할 때의 속도와 물체의 질량은 무관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M이 항상 약분되기 때문에 얘가 M이든 2M이든 높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VA가 큰 거예요. 높이가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VB가 작은 거지 질량과는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질량은 얘는 M, 2M. 자, 그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A 운동량이라는 것은 MV에서 루트 4GH.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얘는 2M 루트 2G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2를 이 밖에 뺀다고 하더라도 2M 루트 GH 되는 거고요. 얘는 2M
루트 2gh 되니까 얘가 루트 2배만큼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더 작고 B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두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자기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충돌 후에 튀어나오는 속도가 VA로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방향은 반대되는 거고요. 얘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VB로 그대로 튀어나와야지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자기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역학적 에너지 같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자, 3번. 두 경우 다 같아요. 그래서 나에서 A와 B 곡선 아래의 넓이 B는 1대 루트 2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곡선 아래의 넓이라는 것은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죠. 충격량. 자, 이 나이 그래프에서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힘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충격량이라는 것은 지금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준 그래프 밑에 넓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 되는 거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나중 빼기 처음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질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A의 충격량, 즉 A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량, 여기에서 얘를 자, 처음에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얘를 플러스라고 하고요. 얘를 마이너스라고 해버릴게요. 방향만 포함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향을 표현해 준다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플러스를 생략했어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2mVA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자, B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mVB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얘를 플러스 방향, 얘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잡았고요. 운동량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운동량은 속도가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얘를 같은 값으로 해버린다면 제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 꼭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EMVA, EMVB. 자, 요게 사실 처음 운동량에 해당했죠. 이게 2배에 해당하는 값만큼 충격량의 크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 운동량은 얘가 B가 루트 2배 더 많았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B 쪽이 루트 2배 더 많았으니까 여기에서 질량 넣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서 M 대신에 얘 2, 질량이 2M이죠, 얘는. 요 2M 집어넣는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서 얘는 지금 질량이 M이었죠. 근데 얘는 질량이 2M이니까 2자 더 집어넣을게요. 양상은 동일한데 질량값이 차이가 나는 거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의 B라는 것은 요 충격량의 B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2. 자, 처음 A의 운동량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EMVB가 처음, 요게 EMVB죠? 요게 처음 B의 운동량에 해당했습니다. EMVB 자체가 처음 운동량이었어요. 얘는 처음 운동량이 M.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단순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요거는 어차피 B에서는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의 B가 얘보다 아까 처음이 2M 루트 GH고 얘는 2M 루트 2GH여서 얘가 루트 2배 더 컸었죠. 이게 바로 충격량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1대 루트 2이다 라는 표현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곡선 아래의 넓이의 B는 1대 루트 2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때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표현을 했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었고요. 결국은 처음 얘들이 운동량이 B가 루트 2배 더 컸죠. 그러면 변화량 자체도 나중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충격량의 값 자체도 약분했을 때 전체적으로 1대 루트 2 B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충격량, 운동량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충격량, 운동량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돌과 여러 가지 충돌과 관련된 문제들 볼 거고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